안녕하세요.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10월 23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노동 소식인데요. 지금 다들 정말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SPC 파리바게뜨 문제예요. 다들 불매운동에도 참여하고 계실 거고 1인 시위나 인증샷이나 다들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소식을 따로 전해드리지는 않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 법원이 금지한 시위 문구 59개, 59개 문구에 대해서 법원이 이 파리바게뜨 앞에서 매장에, 물론 파리바게뜨 뿐만이 아니라 SPC 그룹에 속한 여러 매장들, 업체들 앞에서도 1인 시위를 금지했다고 해서 이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거듭 정말 열이 받네요. 파리바게뜨에서 우리 23살 여성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한 것이 지난 15일인데요. 지난 19일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에서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파리크라상과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 해당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공동으로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조와, 그리고 이제 그 공동행동이 있었죠.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꾸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파리바게뜨에서 이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까지 갔었다가 이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불매운동도 전개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이래 왔었는데, 이 파리바게뜨 쪽에서 노동조합과 공동행동을 대상으로 매장 앞에 1인 시위와 온라인 게시물 게재를 중단하라고 이제 소송을 낸 거예요. 여기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측에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손을 들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권과 관련한 1인 시위를 SPC 매장 100m 반경 안에서는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내야 된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위는 할 수 없지만 노동조합 파괴, 노동 착취 중단 시위는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시물도 게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직영점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이 파리바게뜨와 관련된 SPC 그룹과 관련된 던킨이라든지 베스킨라빈스 이런 곳에서도 100m 안에서는 1인 시위를 못하겠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파리크라상은 사회적 합의를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이행했거나 이행을 위해서 유의미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진짜 미치겠네요. 같은 내용의 집회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주장 자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동의가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는 지난 2018년 1월에 파리크라상과 노동조합 그리고 정당들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참여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시민사회 측에서도 파리크라상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파리크라상에서는 우리는 사회적 합의 지키고 있다. 근데 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죠. 당연히 공동행동에서는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을 했죠. SPC와 가맹점주들이 신청한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5일 날 이 청년 노동자가 끼어서 사망을 했고요. 이 판결이 19일 날 나왔어요. 4일 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청년 노동자가 정말 그 어처구니 없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공분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완전 이 뒤로 가는 판결을 4일 후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민들이 또 완전 또 뿔이 났죠.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한 개발자가 59가지 문구를 59개 문구를 트위터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만드는 등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공유를 하자고. 불매운동에 훨씬 더 불이 그냥 붙어버렸죠. 그래서 20일 날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법원이 금지한 문구들이 엄청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들은 자신을 개발자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만든 사이트 이름이 소비자 59예요. 59는 59가지 문구라는 뜻이겠죠. 소비자 59를 통해서 공유됐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와, 진짜 너무 황당하고 화나서 이런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쉽게 59가지 문구를 트위터에 공유해 보아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서 SPC 불매라고 적었습니다. 이날 오후에 멈춰라 SPC 해시태그를 달았던 그 해시태그 문구는요, 1100건 넘게 트윗이 되면서 실시간 트위터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누리꾼들은 노조가 못 쓰게 하면 시민들이 쓰자라고 하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죠. 근데 문구가요, 저도 이 59가지 문구를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문구도 못 쓰게 하지? 뭐 예를 들면 파렴치한 SPC는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아니 이 평범한 문구를 사회적 합의가 들어간 문구를 다 못 쓰게 한 거예요. 노동자 괴롭히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런 문구도 못 쓰는 거고요. 더 황당한 거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문구들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니 어떻게 약속을 지켜라 이런 문구조차도 못 쓰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동 탄압, 인권 침해 멈춰라. 노조할 권리 탄압하는 SPC는 나쁜 기업. 이런 문구들도 다 부당 노동행위 중단해라. 뭐 노동자 탄압 즉각 멈춰라. 이런 문구들이 그렇고요.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밥 굶고 만드는 빵.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의 희생으로, 노동자의 피로 만드는 빵이 되어버렸죠. 밀가루 대신에 노동자를 갈아 만든 그 빵. 아니 이 사회적 합의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정말 상식적인 요구들이 이행만 됐더라도 이번에 희생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 안타깝고 더 분노스러운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19일 날 판결이 났다 그랬잖아요. 바로 다음 날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는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번 시위는 그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던킨 도너츠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뭐 악법은 깨뜨려서 그 무너뜨리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나쁜 판결은 이미 시민들이 깨뜨리면서 뭐 이 힘을 빼고 있지 않나, 무효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0일 날 뭐 진보당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이 SPC 그룹에 속한 매장들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잖아요. 뭐 이런 거죠. 100만 원? 그래 때려봐. 내가 더 가만히 있나. 그리고 SPC 그룹은 아직까지 진보당의 공식적인, 이거 보도자료도 나간 거잖아요. 진보당 상임대표의 공식적인 항의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 말 못하고, 만약에 지금 SPC 그룹에서 100만 원씩 때리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그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겠죠. 정말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소식입니다. 우리 희생된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렇게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25.4%니까요. 정확하게 4명 중에 1명은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청이 18일 날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산업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체 임금 노동자 2,150만 6천 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임금 노동자가 2,100만 명을 넘는다는 거죠.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202만 7천 명으로 전체 9.4%를 차지했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의 노동자 비중이 15.9%.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니까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노동자가 전체의 25.4%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노동자 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요 35.1%인데요. 300만 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전체의 60.5%.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올해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월급으로 따지면 192만 원 정도, 200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전체 노동자가 한 2,100만 명 정도 되면 최저임금은 정말 그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이 겨우 받는 임금이지 않나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의 월 200만 원 정도까지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의 25%나 된다는 거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아래쪽에 더 많이 200만 원에서 뭐 간 넘는다든지 250만 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노동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300만 원까지 치게 되면 전체의 60%가 넘는 노동자들이 월 임금이 30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계 경제 대국 6위권, 7위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노동 현실입니다. 이것을 통계청의 자료로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또 가장 이 뜨겁게 뉴스를 달궜던 게 카카오 먹통 사태였죠. 저도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보도자료를 보내는데 다음 메일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달까지 다음 메일을 다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하라고 아마 다들 다음점넷 쓰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로 다 통합을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먹통이 되니까 카카오톡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메일 발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필이면 그날 먹통이 됐던 그날 보도자료를 보낼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3일 정도 동안 이 보도자료를 발송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이런 경험이 저도 있고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온라인 주문, 인터넷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시는데 이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또 카카오 서비스 내에 이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한 이 플랫폼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먹통이 된 거죠. 이분들은 카카오가 먹통이 되었던 기간 동안 매출이 완전히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저도 그러니까 그 상상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날따라 버스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카카오 맵, 카카오 버스, 카카오 택시 이런 걸 다 이용하는데 다 먹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카카오 사태로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일순간에 마비가 되면서 국민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일상을 의존할 경우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죠. 카카오의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피해 보상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강화라는 시설의 문제를 넘어서 피해를 확산시킨 플랫폼 독점, 이 플랫폼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카카오톡 서비스는 이 채팅과 관련해서 거의 독점 수준이잖아요. 전 국민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플랫폼 독점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 이미 늦었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시가 되고 있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활성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태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온 건 카카오라는 특정 서비스에 사회가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는 카카오만이 아니라 네이버라든지 페이스북, 구글, 쿠팡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플랫폼 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를 꿀 때가 아니라 반독점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응징과 억제를 위해서 실손해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김승주 교수는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기업의 조치가 최선이었는지를 따져보고 소홀했다면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물도록 하고 있대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굳이 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사전에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인 거죠. 그리고 집단 소송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단 소송제도는
피해자 중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걸어서 자신의 손실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카톡의 경우에는 전체 피해액이 1,50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1,500억 원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액수인 것 같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 치면 3,000원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손해배상액이 이렇게 작은데 누가 힘든 소송을 하겠냐. 집단 소송제도 도입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료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무료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기업들은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수익 사업에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현금으로 이용료,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현금으로 내가 이용 요금을 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라는 것으로 그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화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 IT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할 때 기업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입자 수나 활성 이용자 수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결국 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플랫폼 독점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랬잖아요. 플랫폼 기업의 모델 자체가 독점을 증폭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그리고 독점적 지위에 오른 플랫폼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반독점 규제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제기가 되고 있죠. 카카오의 경우에 국내에서 134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대요. 엄청나죠? 해외까지 포함하면 200개에 달하는 18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대요. 문화발식 확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건 계열사의 숫자보다도 카카오톡 등 개별 서비스가 누리는 독점적 지위다라는 지적인 거죠. 카카오톡 같은 대형 기업이 개별 시장에서 독과점이 되면서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카카오톡 서비스가 먹통이 되니까 뭐 라인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저도 이제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용자들이, 신규 이용자들이 막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넘어가지 못할 거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카톡 서비스가 정상화되면, 지금 이제 정상화됐죠? 다시 카톡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여기에 비해서 유럽이나 미국은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를 속속 준비 중이래요. 가령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통신 서비스를 다른 통신 서비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런 조항을 도입하면 카카오톡에서 라인이나 텔레그램 같은 다른 메신저로 쉽게 갈아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노력들과 제기들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거죠. 이 플랫폼 독점과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선감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그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선감도에 사실 이제 불황아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쭉 운영이 됐는데, 여기서 엄청난, 뭐 지금도 숫자가 파악이 안 된대요. 이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선감 학원이에요. 뭐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선감 학원 거래서 최근에 이제 피해 실태도 조사하고 국가에서 처음으로 이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까지를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칼럼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선감학원이 어떤 곳인지 잠깐 볼게요.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시대였네요. 조선총독부가 지원하는 경기도 사회사업협회가 불황아를 황국 신민으로 키운다는 명분으로 세웠대요. 수용 대상은 연령 8살 이상 18살 미만,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로 좀 모호했다고 하네요. 가난한 아이들이 붙들려오기 시작했죠. 광복 이후에는 경기도가 이걸 그대로
그 1982년까지 운영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두고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설날에 길을 잃었던 쌍둥이 형제는 성감학원에서 엉뚱한 이름을 받았어요. 쌍둥이 형제인데 뭐 한일동, 이동현 형제인데요. 성이 서로 다른 엉뚱한 이름을 받았고 형은 이곳에서 암매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2살에 이곳에 끌려온 김성환 씨는 돼지를 치고 뽕잎을 따고 곡괭이로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산에서 뱀이나 쥐를 잡아먹었다고 하네요. 성환 씨도 탈출을 시도하다 잡혔어요. 때리다 지친 교관은 아이들끼리 서로 뺨을 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해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요.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입니다. 5일 만에 유해 5구, 치아 68개, 단추 6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성감학원이 폐쇄된 뒤로도 4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시작, 이게 이제 이 칼럼의 내용이에요. 그 시작은 이하라 히로미스 씨라는 일본인이 있었어요. 이 일본인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하라 히로미스에게 당시에 8살, 그리고 이하라는 선감학원 부원장의 아들로 1942년부터 3년 동안 선감학원에서 살았대요. 아까 제가 194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선감학원의 부원장이 일본인, 일제강점기 시대였잖아요. 이 일본인 부원감의 아들이 바로 이하라 히로미스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8살이었고요. 이 8살 소년에게 이 선감도는 참외와 대추, 살구 향기가 나는 섬이었다고 기억이 되고 헤엄치면서 놀다 홍합도 파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뻘에서 다른 소년들은 도망치다 죽었습니다. 성감학원 아이들은 번호로 불렸고요. 이 이하라 어린이는 당시에 어린이잖아요. 8살. 어느 날 번호로 불린 사람의 익사체를 보았습니다. 멍석을 걷자 자기만큼 앳된 얼굴의 어린이가 보였습니다. 소녀는 정신없이 달리면서 울었습니다. 이하라는 굶고 맞고 죽은 아이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오히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자신의 경험 그리고 취재를 통해서 54살이던 지난 1989년도에 아까 성감학원이 1982년도에 폐쇄가 됐다고 했는데 폐쇄가 되고 나서부터 7년 후인 1989년도에 소설을 냈어요. 소설의 제목이 선감도예요. 그는 서문에 일본이 범한 전쟁의 죄를 당시 경험한 일본인으로서 고발하면서 속죄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이하라는 17살 때 아버지가 숨졌다고 하고요. 그는 30여 년 넘게 트럭을 몰아서 생활비를 벌었대요. 그러나 이 성감학원의 기억은 이하라 씨를 따라다녔고 30살에 기록을 남기기로 결심을 하고 거의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홀로 취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정진각 씨 안산지역사연구소 대표래요. 이분이 이제 안산시청에서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면 일본인이 계속 찾아와서 선감학원인가 뭔지 위령비를 세워야 된다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안산지역사연구소 대표로 했던 정진각 씨를 안산시청에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정진각 씨가 안산시청에 가서 그 일본인을 만나게 되면서 함께 선감학원의 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자료가 없었어요. 도사 편찬위원회 일을 하면서 틈틈이 성감학원 정보를 찾았습니다.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도 이하라 씨가 국제전화를 걸고 1년에 2번씩 찾아오니 그분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뒤졌어요. 이렇게 성감학원 관련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고 여기저기 알렸던 거예요. 2010년도 정도가 되니까 피해자들이 한두 명씩 연락을 해왔고요. 피해자들이 나서니까 경기도는 뒤늦게 성감학원의 원화대장을 찾았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무려 4,700명에 이른대요. 4,691명인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아이들은 성감학원이 1982년도에 폐쇄된 뒤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 정진각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 가만히 있다는 건 죄가 아닌가요? 지금 정진각 씨는 거의 7순이 다 됐어요. 69살인데요. 이 정진각 씨의 바람은 숨진 아이들의 이름이라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노인이지만 그들의 부모가 아직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선감학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군데군데서 몇 차례 듣기는 했는데 이 뒤에 이 선감학원의 부원장의 아들로 8살 시절에 그때를 겪었던 한 일본인의 이 노력이 있었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은요, 국제면 소식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아프리카를 다룬 한국의 언론 보도는 심각하다. 미디어 오늘에 나왔던 뉴스예요. 2021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국내 언론의 외신 인용 보도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뉴스 신문 보도 대상에서 미국의 비율이 32.2%,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신들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다는 거죠. 반면에 아프리카는 대륙 내에 55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반면에 대륙 내에 55개 나라가 있는데 이 55개 나라를 모두 합쳐도 1.9%, 그러니까 외신 인용률이 거의 아프리카의 목소리 자체를 다루지 않고, 아프리카 소식은 보통 어디를 통해서? 서방 언론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용 외신의 분석에서도 아프리카 현지 외신인 경우는 1033곳의 외신 가운데 겨우 한 곳이었대요. 이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뭐 범죄, 사고 또 이런 그 비율이 높았고요. 이런 뉴스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에게 아프리카는 범죄나 사고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언론재단이 밝힌 해외 특파원 현황을 보더라도요,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연합뉴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연합뉴스와 동아일보가 국내 특파원의 전부라고 합니다. 한국 외대에 미디어 외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은별 전임 연구원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아프리카 관련한 뉴스를 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도량이 가장 많은 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련 기사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미국, 중국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자체의 소식들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내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다,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다, 이런 뉴스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이은별 연구원은요, 이 아프리카 보도를 두고서 크게 강대국의 아프리카 외교 정책, 그리고 한국과의 외교관계, 아프리카 영내에서 난민과 테러,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에 관한 보도로 이미 유형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내전이나 빈곤이나 난민, 독재와 같은 위기 상황을 일탈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제국주의 시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땅 따먹기의 희생양이 되었던 아프리카 영내 갈등의 역사적인 맥락은 삭제하고 여전히 서구 사회의 이권 개입을 정당화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높은 외신 의존도는 아프리카를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55개의 나라가 각각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유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전체가 아프리카성이라는 하나의 성질로 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개별 국가로서 각기 다른 역사적, 언어적, 민족적,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 관련 뉴스에서는 관련된 심층 보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각축장이 되거나 제국주의 시절에 인위적인 국경선이 촉발한 접경지대에서의 종족 갈등과 내전, 이로 인해서 형성된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바로 아프리카 전체를 대변하는 아프리카성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뉴스로 형성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인종차별로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라고 우려했죠. 왜?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우리도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그 인종차별, 차별, 편견 이런 것들에 갇히기 쉽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소식을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중국과 관련한,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시각이 좀 굉장히 이렇게 일방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대부분 이 서구 언론들을 통한 소식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중동이 그렇고요. 또 러시아를 비롯한 쪽과 관련한 부분이 그렇고 제3세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인도도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 뭐 저개발 국가, 뭐 후진국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이미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2, 3년 내에 중국보다도 인도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라든 특히 한반도는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균형적인 외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균형 외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뉴스를 보면서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강하게 하고 있던 터에 이 아프리카 뉴스와 관련해서 분석된 글이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으로 한 주간의 소식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건강에 유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좀 다시 재유행이 될 이런 위험성도 좀 통보가 되고 있잖아요. 예, 건강에 유의하면서 한 주간 또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10월 달의 마지막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